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소개받은 김영란입니다. 제가 사회적 농업 관련해서는 처음 강의를 해보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이제 의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했는데요. 저희 오늘 주제는 노인 문제와 사회적 농업인데 제가 앞에 글에 좀 쓴 것처럼 저는 노인복지 전문가는 아닙니다. 사회복지 에도 여러 분야가 있어서 실은 사회복지를 한다고 다 노인을 아는 건 아니지만 저는 주로 지역복지가 전공이고 그 지역이기 때문에 농촌과 어촌에 주로 지역 주민들 공동체 이것이 저의 주 전공 영역이나 실은 노인들께서 농촌에도 어촌에도 굉장히 많이 사심으로 그 주민이라고 하면 그 노인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쨌든 경험한 그 농어촌에서의 노인들과의 만남 속에서 제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과 더불어서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는 사회적 농업을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뭐 사회적 농업이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혹은 어떤 농장을 선정해야든가 또 그 농장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부터 뭐 약간 매뉴얼까지 제가 같이 해봐서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도 조금은 좀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정도의 사람이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저 앞에 노인에서 선배 시민으로라고 하는 부제를 제가 붙이긴 했는데요. 이런 부제가 왜 붙었는지 오늘 강의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강연해 달라고 했을 때에 사실은 그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저 정말 노인 전공자가 아니에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되돌아오는 대답이 사회적 농업을 알면서 노인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 국내에. 별로 없다라는 표현보다 사실은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리고 실은 저 말고 이제 앞으로 좀 말씀드릴 조미영 박사님이 저는 저보다 훨씬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소중한 분이 좀 몸이 안 좋게 됐어요. 사실 우리는 정말 건강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는데 예, 그래서 어쩌면은 조미영 선생님 대타로 제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정이 아주 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원하시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예, 저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진들은 여민동락 공동체의 사진들이거든요. 예. 괜찮으시죠? 이은경 스님? 네. 이 사진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사회적 농장에서 일하시는, 어르신들을, 생각할 때, 무엇을 중시해야 될까? 이분들이 어떻게 되도록 바라는 것인가. 실은 대체로는 현재를 생각하거든요. 이 주제도 사실은 그런 맥락일 거라고 생각해요. 현재 노인들은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고 그 문제를 우리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고 하는데 집중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다급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일을 지금 도모하면서 실은 하루살이처럼 사는 것에 그쳐야 되는가. 어떤 강사분은 정말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해야 되나, 개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는 뭐하지만 어떻게 함께 일해야 되나 라고 하는 것을 강의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런 강의가 있다면 오늘 저의 강의는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분들
이분들의 미래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분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면 어떨까. 그래서 다른 강의하고는 약간 좀 다를 것 같아요. 오늘 어쩌면은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너무 먼 얘기를 한다, 너무 공허한 얘기를 한다,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라고 하면서 오늘 좀 특별한 얘기를 들었네, 이렇게 생각해 주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회적 농업을 한다면 노인을 대상으로 어쨌든 참여한 노인들의 개인 상황이 참여하기 전보다는 나아져야 된다. 사실 이것은 사회복지의 아주 대표적인 실천적 의미이거든요. 사회복지를 얘기할 때 여러분들 요즘 사회복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셔서 삶의 질 향상, 이거 처음으로 제일 먼저 떠올리실 수 있어요. 사회복지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앞전에 그 김정섭 박사님 말씀하신 사회통합 뭐 이런 걸 얘기하면 사회복지 정책을 또 펼쳐보면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통합을 위해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삶의 질 아니면 사회통합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주 그 실천적인 맥락에서 사회복지의 목적, 하여튼 사회복지의 존재 이유는 변화예요. 사회복지사가 혹은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어떤 주민이, 어떤 활동가가 무슨 일을 했다면 분명히 그 사람의 일로 인해서 그와 함께 있는 대상자가 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조금이라도. 예, 아주 많은 급격한 변화를 원하는, 그렇지 않고요. 세상살이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루아침에 급격히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한 10년 혹은 5년 뒤를 돌아다 보면 사실 5년 전과 나는 같지 않죠. 예, 그런 어떤 속도로의 변화. 그래서 그렇지만 사회복지사가 있다면 변화하기 어려운 분들이 좀 더 잘 변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참여하는 노인의 개인의 상황이 사회적 농장에 오시기 전보다는 좋아져야 된다. 이게 아마 누구나 다 생각하시는 사회적 농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다 조금 우리 더 생각해보자. 그렇게 그 상황이 좋아진 그 어르신이 세상 안에서, 사람들 속에서, 그게 아까 김정섭 박사님이 얘기한 사회통합, 끌어들이는 일, 사회적 농업은 배제된 사람을 사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좋지만 우리는 끌어들였는데 그분들은 정말 들어앉았나? 예, 그게 너무, 저는, 그러니까는 여전히 그 정의는 외부인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아닌가? 우리 끌어들였어. 그러나 그분들이 끌어앉아지지 않았으면 이건 뭐지?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이 세상 안에서, 사람들 속에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 제 몫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는 것. 한몫의 사람으로서. 배제된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감성적으로 얘기하면 지워진 거거든요. 네, 이 사회에서 배제됐다는 건 이 사회 안에서 지워졌다고요. 사람이 지워졌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사회적 농업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사회통합, 사회 안으로 들어왔다면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분이 그 사회에 한 사람의 몫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것을 우리가 조금 더 한 15분 정도 지나면 그게 어르신에게도 해당돼요. 젊은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르신에게도 해당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그것은 좀 더 이따가 얘기하고요. 거긴데, 그래서 제목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고 거두는 일까지 이분들이 하셔야지 완벽하게 사회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궁극점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르신들과 어떻게 이 궁극점을 향해 갈 것인가 하는 얘기도 뒤에 하겠습니다. 저는
노인과 하는 사회적 농업을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다른 강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고민이 있죠. 사회적 농업을 얘기하면 사회적 농장을 안 얘기할 수 없고, 실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농장에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농장 얘기도 좀 해보고 싶었어요. 예, 여기 여민동락 활동가 생각하면서, 자, 이분들이 사회적 농장에서 농업활동 활동가로 일하시면서 이런 고민을 할까? 한 명의 사람으로서 제목을 가지고 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라고 하는 것. 즉,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오늘이 이제 노인복지 관련한 농장에서 오신 분들이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아침마다 오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분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이분들을 맞이하시고 또 배웅하시고 하시는가. 우리가 조금 그러니까 즉시적인 것보다는 미래적인 것을 한번 좀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농장의 사업 계획이나 실행이나 운영을 할 때 여러분들의 농장의 비전은 무엇인가? 성과 목표 이거 말고요. 비전은 무엇인가? 어떠하게 이 농장이 이 지역사회의 어르신과 함께 자리 잡기를 원하는가? 이런 생각을 함께 활동가들이 나눈 적이 있는가? 혹은 지역사회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그 기회를 가지신 적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예, 물론 하셨을 수도 있고요. 예. 자, 그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글을 쓰려고 이제 다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먼저 누가 노인인가를 우리가 좀 더 합의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65세 이상 이것이 아주 일반적인 것이지만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한 것은 그리고 사실은 농촌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저도 그 무안군 청계면 구로리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농어촌이죠. 저희 같은 경우는 어촌 마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보면 답이 나오죠. 우리 70대 정도 되면은 이제 그 경로당 거기서 식사하고 청소하시고 다 하시고, 그다음에 그 우리 막내가 밥 해주고 갔다라고 어르신들이 말하면 그 막내가 거의 70대가 막내니까 결과적으로 뭐 이거 65세 이것은 저희하고 사실은 잘 맞지 않는 것이어서 한번 좀 들여다봤거든요. 아마 그것은 또 제가 노인복지 전공자가 아니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좀 시작하면 해보자라고 하는 것에서 찾아본 것인데요. 어쨌든 사전적 의미로 노인은 나이가 많이 들어 늙은 사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안에서는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제 원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나 어느 법에도 65세 이상이 노인이다라고 적힌 적은 없다. 노인복지법에서도 그것은 나와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었고, 다만 저희가 유엔에서 통용되는 그것으로 그냥 잡아간 것이지 법적으로 65세 이상이 노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논의에서 65세 이상이 인구수가 많고 그 미만이 16세에서 64세 그러니까 경제활동 그 연령대가 줄어들면서 노인 부양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노인의 연령을 70세로 하자. 네, 그렇게 하는 주장을 하는 쪽도 지금 있다고 해서 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상향되는 것은 뭐 보험이라든지 여러 뭐 정년 퇴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영향이 있을 것이어서 상당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세계의 정부에서
이명박, 박근혜, 노무현 정부 모두 이 얘기가 문재인 정부인가? 이 얘기가 거론되었으나 어떤 합의를 보지 못하고 지금 끝났다고 읽었거든요. 그래서 뭐 요건 요렇게 두더라도 그러나 현실에서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질문했더니 어느 나이 때부터 노인이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답을 모두 평균 내보니 72.5세.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도 실은 노인의 나이는 72세 정도부터 노인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답을 한 거죠. 어떤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봤을 때 저는 일단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잡고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농장에 함께 하시는 어르신들의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촌에서 하신다면 분명히 70대부터 이렇게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노인은 문제인가? 오늘 노인 문제와 사회적 농업이어서 저는 요거 사실은 이거 주제 이거 딱 받자마자 제가 딱 생각했거든요. 노인이 뭐가 문제야? 노인은 문제가 없죠. 라고 생각을 해서 왜 이거 노인 문제라고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쉽게 노인 문제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는 그러면 그것의 그 맥락은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 노인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표를 보여드린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조미영 박사가 2015년에 좀 오래됐지만 사실은 그만한 연구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2015년 연구에 나온 결과거든요. 조미영 박사는 그때 농촌경제연구원에 있었는데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촌 노인들을 상당수 1,500명인가? 하여튼 그렇게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인터뷰를 하고 현장 조사를 하고 또 현장에 있는 단체에도 가보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을 해서 농촌의 노인들을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누었어요. 다른 연구에서는 그냥 그 노인들에 대한 것을 하나로 그냥 쭉 얘기했지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농촌의 노인들을 들여다보니 농촌 노인들을 이렇게 네 개의 부류로 좀 나누어서 볼 수 있겠더라. 그리고 이 네 개의 부류가 허약한 노인, 빈곤하거나 무료한 노인, 건강한 저소득 가구주 노인, 그다음에 배우자를 간병하거나 손자녀를 양육하는 노인 요렇게 좀 나눈 거고요. 그 나눈 것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문제라고 썼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이분들이 살고 있는 특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특징 하에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 조미영 박사님이 만든 표가 아니라 그분의 연구 보고서를 보면서 제가 만든 표인데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썼더라고요. 우리 사회적 농업을 보자면 아마 이 부분에서 실은 사회적 농업이 감당할 부분이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또 한편 보면은 허약한 노인이라고 해서 무료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허약한 노인이라고 해서 빈곤하지 않은 것도 아니라 보면 1번, 2번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사회적 농업은 제가 아는 사회적 농업은 적어도 농업하는 과정에서 사람 그 어떤 능력이 있던 간에 그 과정이 굉장히 다양해서 어디에 배치해도 괜찮을 수 있어요. 허약한 노인이 배치될 수 있는 어떤 농업의 공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둘을 다 해도 괜찮지 않나? 뭐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주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다음 건데요. 앞하고 똑같은 표예요. 앞하고 똑같은 표인데 이 필요한 정책이 없다면 하나도 되지 않고 있다면 혹은 일부만 되고 있다면 혹은 모두 다 되고 있지만 그 수와 질이 부족하다면
이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사회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노인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문제 있는 노인은 없다. 다만 문제 있는 사회가 있을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노인은 문제인가? 이게 노인 문제라고 그 주제를 두셨기 때문에 그럼 노인이 문제인가? 예, 노인 문제는 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나이든 국민이 노인, 예, 걱정 없이 노후를 지내도록 못하는 정부의 문제이자 또 우리 사회의 문제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렇다면 사회적 농업은 무엇을 할 것인가? 예. 그래서 사회적 농업이 나섰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 정부도 사회도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정부와 사회 정부가 뭔가 하더라도 뭐 사회적 농업이 같이 병행하거나 혹은 정부가 다 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보완하거나 혹은 정부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이 사회적 농업이 해야 될 어떤 것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정책들이 예, 지금 현금 지출, 예, 교통비 지원, 뭐 사회적 일자리, 마을 단위 복지 사업, 예, 농촌 마을에 복지관 없는 것은 아시잖아요. 물론 읍에 하나 있거나 이렇게 하지만 네, 마을마다에 뭔가 복지가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요. 예, 또 도시처럼 경비 청소 뭐 그런 일자리가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농촌에서 뭐 그런 거. 예, 그런 것들을 보면 심리적 정서적 지원 되고 있지 않습니다. 돌봄 서비스나 의료비 지원은 가능할지 몰라도요. 제가 보기에 네, 어쨌든 그래서 이러한 정책들이 사실은 농어촌에서 지금 누락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노인들께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부분에 어떤 영역에서 저희 사회적 농업이 활동할 수 있을까? 예, 보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다시 이런 요길로 돌아가 볼게요. 왜 국가는 사회는 노인이 걱정 없이 노후를 지내도록 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일까요? 저는 이 말이나 이제 이런 문제를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사회적 농장이 나섰다면 사회적 농장에서는 어떻게 사회적 농업이 노인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내도록 만들까 하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질문이나 이 질문이나. 그래서 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거 좀 생각해 보자. 이런 것이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국가가 노인이 걱정 없는 노후를 지내도록 못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의 문제로. 개인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네. 같은 생각이세요? 고개를 굉장히 끄덕끄덕하셔서. 현재는 네. 네,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은 모든 거를 집단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으로 보지 않고 개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개인으로 보니까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것이지 국가가 굳이 개입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냥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사세요 이런 건가요? 지금 일부 복지 서비스는 개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노인으로 봐서는 개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부분 분야별로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유, 그래도 같이 호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또 사실은 질문하고 싶죠. 어떤 아까 개인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이를테면 어떤 것들은 하고 어떤 것들은 안 하고 이렇게 달리하는가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그 도대체 국가는 어떻게
무슨 서비스를 주고 무슨 서비스는 안 할지, 어쨌든 그런 것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실은 아까 정책이 많이 부족하다. 특히 농촌에서는, 복지제도가, 미흡하다.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대체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라고,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랑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젊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 나이 들어서 어떤 어려움에 처한 것은 사실은 젊었을 때 잘 못해서 그 나온 결과라고 봤을 때 그냥 감내하시면서 알아서 힘들게 사세요. 알아서 힘들게 사세요는 아니지만 굳이 그것을 정부가 나서서 뭔가 뭐 더 비용을 들여서 그렇게 보완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그 어르신들이 처한 상황을 보았을 때 왜 정책이 없는 거지? 왜 서비스가 부족한 거지? 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런 답을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지 정부가 나설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질문을 해도 맨 마지막에 있는 답변은 제가 생각할 때는 노인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우리 사회는 노인을 어떤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 아닌가? 노인에 대한 생각, 관점이 좀 달라지면 노인들에게 왜 복지 서비스가 있어야 되고, 실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노인 복지에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동의가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책이 노인에 대한 담론, 노인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또 앞으로 그러면서 노인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한 내용을 쭉 담은 책이어서 오늘 사실은 주요한 강의의 내용은 바로 요 선배시민 이 책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시민으로 당당하게 늙어가기라고 하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요. 이 책 제 원고에도 있지만 이 두 분의 저자가 워낙 저하고 사회복지 동지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동지가 쓴 책은 제가 쓴 책이나 거의 다름없이 생각이 같은 것이어서 제가 주저없이 이 책의 내용을 오늘 강의해도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또 책에 쓴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변에 활동가 또 주민 조직 하고 계신 분이 있으면 그 주민 조직, 지역사회 주민 조직의 회원들과 함께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그런 책입니다. 농촌의 어르신들과 함께 활동하시는 분들은 더욱 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거 지금 선배시민 이 책은 지금 나온 책이지만 올해 그러니까는 4월 달인가 나와서 같이 봤는데 그런 책이지만 이 선배시민 강의를 한 것은 이분들이 꽤 오래돼요. 한 5, 6년이 넘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요 강의를 배경으로 노인복지관에서 노인복지를 하시는 노인복지관이 서울에 꽤 돼요. 그리고 저희 목포만 해도 사실은 하당 이랜드 노인복지관에서도 이분들 와서 초청해서 강의 듣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트렌드처럼 되어 있는데 실은 저 약간 좀 이런 맥락에서 약간 속상한 거죠. 농어촌은 항상 트렌드에서 약간 밀리는 것 같은? 우리가 사회적 농업의 농장에서 어르신들하고 일을 하는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면 무슨 작물을 하는 게 더 좋을까? 어떻게 해서 오늘도 그런 얘기 상추를 어떻게
어떻게 배열하는 게 어르신들이 손이 좀 덜 가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로만은, 좀, 필요하지만 좀 부족한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좀, 뭐라 그러죠? 예,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트렌드가 그래서라기보다 이 말이 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로서.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행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른들을 좀 이런 태도로 우리가 모셔야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배시민론, 선배시민 담론에 대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것을 요약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유튜브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이분들에게 직접 연락해서 강의 한번 부탁드려도 여러분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존의 노인에 대한 3가지 담론이 있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부분 많이 아시고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회에 이런 기운이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 예, 그래서 노인이라고 하지만 그 노인을 늙은이, 어르신, 이제 와서 액티브 시니어 이렇게 3가지의 담론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늙은이라고 하면 늙은이라고 칭했을 때 그 의미는 노인, 이제 그 상징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 아닌 거죠. 노인을 이런 식으로, 분명히 늙은 노자의 사람 인자지만 우리 사회의 이미지화된 노인은 어쩜 이런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 아닌 사람이다. 늙은이는 사람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모습에서 굉장히 체념된 삶, 가난한 삶, 그다음에 무슨 또 치매, 뭐 이런 것처럼, 노만기, 또 뭐 냄새 나는 것, 아마 사실 그것은 여기 우리들 나이 때보다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 취급을 사실은 안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을 2등 국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실은, 꽤, 문제적이죠. 이런 상황에서 각종, 차별과 학대가, 발생하게 되죠. 사실은, 이렇게 딱 대놓고 하진 않아도, 이러한 인식 하에서, 학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없다면, 노인보호 전문기관 같은 게 왜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존재하는 노인에 대한, 담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런 말 많이 했었잖아요. 이렇게, 혹은 박물관이다. 이렇게 한 분의 어르신이 돌아가셨다는 건 그 마을에 박물관 하나가 문을 닫았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의 노인은 알고 있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상당한 것을 축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혜, 존경, 현자까지, 이렇게. 그런데, 실은 그런가?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그러면서 이 노인을 어르신이라고 부르지만 여기에서 이 어르신은 상당히 이것은 좀 더 신비화된 존재가 아닐까? 혹은 어르신 입장에서 엄청 부담스러운 말이 아닐까? 굉장히 요즘 반지성주의, 지성주의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너무나 그런 지성주의적 발언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당사자도 부담스럽고 우리도 굉장히 뭔가 지혜롭고 아는 것이 많아야지만 어른으로 모신다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노인은 사람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이것도 사실은 잘못된 담론이라는 거죠. 우리 되게 이 담론은 꽤 좋은 담론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그리고 노인보다는 어르신이라고 불러야 돼. 막 이렇게 해 왔었는데, 사실은 요 담론에도 문제는 있다라고 하는 게 저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또, 그래서 요거,
어쩌면 있지도 않을 것이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에게 상당히 부담되는 어떤 것. 그래서 요거 이 담론 좀 내리자. 그 다음에 나온 담론이 액티브 시니어예요. 액티브 시니어는 2000년대 초, 2000년, 2001년 이때에 유엔에서 그다음에 WHO에서 건강한 노인, 왜 그 건강한 노인이라고 하는 걸 계속 주장하죠. 그 건강한 노인을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질병에 걸리기 전에 노인에게 개입해서, 예방하자. 왜? 의료비가 많이 드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액티브 시니어를 주장하게 돼요. 그래서 60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노인기를 준비하면서 활동하도록 만들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 담론이 나오면서 되게 좋아했죠.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 게. 이것은 실은 우리 사회에서는 성공한 노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만큼, 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65세, 70세 상관없이 활동적으로 활발하게 일하세요 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인생 이모작 이라고 말도 하고, 사실 실제적으로 인생 이모작 센터가 생겼죠. 서울에서 생기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으로 이런 모습으로 노인을 상정하는 겁니다. 실은 이걸 보면서 액티브 시니어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도시에서 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은 바로 이 담론입니다. 어르신들이 활동적이 되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하고, 또 어르신들도 나는 무슨 프로그램이 좋아. 나는, 우리 복지관에는, 바둑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 복지관에는 뭐죠? 이게 무슨 볼도 있던데? 그거 뭐지? 예. 생각 안 나면 말이죠. 골프 비슷한 거, 게이트볼도 있고,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자기의 욕구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관에요. 그럼 복지관에서 그 욕구에 부응해서 프로그램이 나오고, 이런 식의, 그렇게 한다는 차원에서 이건 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실은 우리 사회를 들여다봤을 때 이렇게 성공한 노인이 얼마나 될까? 담론은 굉장히 무성하지만 실질적인 숫자는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는 것을 큰 담론으로 놓고 모두 그것을 향해 사실은 가고 있는 거죠. 복지관도 그것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은 이웃과 가족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지만 어쨌든 이웃사회, 그다음에 지역사회, 더군다나 국가와 무관하게 당신 행복한 나날을 보내시는 거. 인생 뭐 있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나 신나게 놀 거야. 라고 하시진 않을지라도 그런 거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이것하고 상관없으니까 제가 그냥 너무 상관없을 수도 있어서 그렇지만 70세 이상 노인 투표자의 80%가 어디에 투표를 했는가라고 하는 점을 봤을 때 이분들이 사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긴 하나 걱정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계신지 잘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부분도 액티브 시니어와 관계 있을까? 그 담론과 관계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예, 요런 것이 이제 우리의 세 가지 담론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담론이 주는 실체들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것대로 문제가 있고, 예, 요것은 요것대로 문제가 있고, 예,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 부분도 실은 어르신 자체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후의 질병들을 이러한 액티브한 활동으로 인해서 예방하실 수는
수는 있겠으나 이 어르신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노인상을 찾아본 것입니다. 이 저자들은요. 그것이 선배 시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노인은 뭐 여러 가지 elderly, the old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지만 senior citizen이라고 하는 말을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senior citizen이 바로 이 선배 시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저자들이 갖고 있는 관점은 이래요. 그것을 자신들은 총체적 관점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지금까지 이 세 가지의 담론이 갖고 있는 관점은 총체적이지 못했다. 굉장히 치우쳤다는 거죠. 이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 이거는 정말 모든 것을 다 아는 노인, 이것은 자기만 아는 노인. 사실 아주 극명히 얘기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 다 아는 노인, 자기만 아는 노인.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이지 못했죠. 그런 의미에서 이 노인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이 든 것이 아니다.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가 되는 과정에서 개개인은 개성이 내재화된 노인이다. 이 전체적으로 어떤 자기 삶의 궤적이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아까 확대 해석해서 박물관이라고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건 그냥 자기의 삶.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을 아주 축소 해석해서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그 사람을 무시하고 아주 바닥까지 무시하는 거죠. 아무것도 자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표현하지 않을 뿐이고 표현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 뿐이죠. 그러니까는 노인도 아니고 NO 노인도 아니고 KNOW 노인도 아닌 거죠. 그 결과적으로 여기서 보는 것처럼 노년기가 되는 과정에서 개개인의 개성이 내재화되어 노인이 되었고 그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총체성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다양하다. 이렇게 세 가지 담론으로만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노인의 능력이나 특징은 사람 수만큼 다 다르고 노인들은 그들 세대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지 된다. 이렇게 지금 이게 거쳐갔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렇게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저는 좀 약간 공부했다고 그냥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저하고 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노인이라고 해서 노인기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65세 이상이냐 70세 이상이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노인기 딱 떨어져 있고 청년기 딱 떨어져 있고 이렇게 칸막이 자르듯 무자르듯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은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부터 노인이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라는 거죠. 제가 선배 시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도 그 다음 단계예요. 어르신이 되어서 어떤 70, 80 이렇게 돼도 그 다음도 다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반뚜껑 닫을 때까지는 모든 게 다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be가 아니라 be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하루하루가 변화하고 가는 과정이다. 노인이면 끝. 65세, 64세는 끝 하고 65세부터 넘어가고 그때부터 뭐가 달라지고 어떤 특징이 나타나고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냐면 70세의 어르신들 속에서 그가 살았던 30세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20대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기억난다면 어렸을 때 그보다 더 어렸을 때 모습을 계속 간직하고 그리고 70세, 80세, 90세를 가고 있는 여정에 있는 것이다. 저희는 어르신을 그 여정에서 만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 세대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지점은 바로 이들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하루하루들의
75년째 되는 날 저희가 그 어르신들을 만난 거나 다름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상상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자면 자, 사람 수만큼 다른 것처럼 각각의 노인의 능력, 각각의 노인의 특징이 있고,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 세대가 흘러온 어떤 역사성 속에서의 어르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은 선배 시민이 보는 노인상은 그저 늙음이라고 하는 특징이 더해진 그런 존재들이다. 나이든 보통 사람이다. 뭔가 이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만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이다. 다만 인생의 과정에서 그냥 나이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저는 계속 과정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린 모두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거, 그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을 따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네. 그런데 이렇게 나이든 보통 사람이긴 한데 실은 이 나이든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은 불평등이에요. 우리 모두 다 비슷한 것 같지만 실은 어느 계층에 있는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가, 얼마나 소득이 있는가, 어떤 경제 그 교육 배경이 있는가에 따라서 실은 누릴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생각들이 다르게 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유엔에서나 또 다른 또 국가에서나 노인들에게는 그 적어도 이것만큼은 똑같이 해야 돼. 라고 하는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적어도 이것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더라 하더라도 빈부격차건 소득격차건 아니면 교육격차건 아니면 지역격차건 어떤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같이 해야 돼, 꼭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의무로서 이것이 나왔어요. 독립적인 삶, 참여하는 삶, 돌봄을 받는 삶, 또 자아 실현할 수 있는 삶, 그 다음에 존엄할 삶, 이것이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이에요. 저는 실은 우리 그 농장에서 어르신들과 활동을 할 때 그 기준을 무엇으로 정할까 라고 본다면 이런 기준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떤가 보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이 유엔에서 정한 혹은 어떤 이게 이제 인권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노인이 가질 수 있는 그 노인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 노인이 누려야 되는 권리를 우리가 다 지금 보장하고 있는가, 보장하려고 하는가, 하여튼 여기에 근접할 수 있는가? 노인 지금 사회적 농장에 노인 관련 활동을 할 때에 그 노인 관련 활동의 준거틀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준거를 잡을 때, 즉 우리의 활동이 이거 성공인가 아닌가? 그것이 매출이 얼마인가, 저 요거를 따지지 말았으면 좋겠거든요. 따질 수도 없고요, 사실. 하시다시피.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그 기준으로 이것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행복감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외로움이 덜해졌다든지, 요렇게.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떤가. 그렇다면은 바로 이런 그분들이 사회적 농장에서 활동하심으로써 독립적인 삶을 하실 수 있게 되었는가? 사회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었는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더 나아가면 저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그런 마음도 생기셨는가? 물어보고 싶지만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좀 하실 수 있게 되었는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엄한 대우를 받고 계시는가? 이런 기준 좀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도 해보았는데, 어쨌든 지금 그 선배 시민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시 돌아가면 이 새로운 노인상이 바로 나이든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노인상이지만 이 나이든 보통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불리한 위치에 처해진다는 거죠. 이 불리한 위치에 처해진 사람들이 불리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평등이고 인권이고 정의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무슨 증거를 삼을까? 이런 것도 괜찮다는 거죠. 이런 식의 원칙들이 좀 지켜지게끔 1단계는 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의 선배로서의 그 활동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오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돌아봤을 때 저의 시작부터 다시 얘기해 보도록 하겠어요. 저는 누가 노인인가 궁금했고, 그 다음에 노인이 문제인가 라고 하는 것도 노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문제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고, 그런데 왜 노인에게 우리 사회는 이렇게 노인을 대했을까 라고 하는 것도 의문해 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선배 시민이 얘기한 것은 바로 이 얘기예요. 노인이 공동체 속에 존재해야 된다. 이게 우리 사회적 농업의 노인과 하는 사회적 농업의 대표적으로 아까 김정섭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신 이거잖아요. 지역사회 통합. 그 안에 있어야지 돼. 그래서 노인은 공동체 속의 존재로서 공동체 밖에 배제된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 속의 존재로서 시민이다. 그리고 시민이므로 권리적인 존재이다. 어떤 권리? 아까 유엔의 원칙이 말한 6가지의 권리를 다 뭐라 그러죠? 얻어야 되는, 다 누려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권리적인 존재인 동시에 나이 들어 삶을 더 살아온, 그건 맞죠. 이건 엄연한 사실이죠. 선배로서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소통하고 연대하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여기 지금 뭐 너무 엄격한가요, 제가요? 여기까지는 사회적 농업에서 굉장히 많이 고려하는 것 같고요. 여기는 그렇게 많이 고려하는 것 같지 않고요. 요거는 좀 고려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고요. 이 어르신들이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소통하고 연대할 수 있을까? 즉 사회적 농장에서 다음 또 보시면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보죠. 그러면 자, 사회적 농업하고 이제는 아까 지금까지는 노인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고 좀 쉴까도 생각했지만 저희 한석주 대표님하고 제가 좀 빨리 끝나고 다음 시간을 더 잘하시도록 그때 쉬시고 저는 한 50분쯤에 끝나도록 한다면 지금 계속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이제는 사회적 농업하고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노인이 사회적 농업의 대상이 될까? 노인이니까는 그쵸. 그냥 아마 처음에 사회적 농장을 노인과 함께 시작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농촌에 사시면서 일단 농촌의 어르신이 되게 많으시고 그 어르신이 자식하고도 좀 관계가 좀 소원하시고 자식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 그래서 또 혼자 되신 어르신도 많이 계시고요. 특히 여성 어르신 같은 경우는 수명도 더 많아지셨고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이 주변을 살펴보시기에 우리 마을에서는 진짜 어르신 살핌이 되게 중요해. 그게 제일 문제야. 그리고 또 나도 곧 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들만으로도 이 농촌에서 좀 잘 사실 수 있도록 뭔가 좀 해보자 라고 하고 사회적 농장을 시작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농장을 하기 시작하셨다면 되게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복지적 마인드예요.
그래서 약간 헷갈려요. 이게 지금 복지관이 혹은 복지시설이 농촌에 하나 있는 건가? 내가 하는 게 사회복지 서비스인가 아니면 사회적 농업인가? 라고 헷갈릴 수 있고, 또 사실은 저도 처음에 여기 들어서서는 되게 헷갈렸어요. 도대체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 같은 이것을 왜 농림부가 하려고 이렇게 이러는 거지? 도대체 왜 농림부는 농업만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 왜 복지까지 넘나들고 이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복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와 동시에 보건복지부가 야속하기도 해요. 보건복지부는 왜 농촌을 버렸지? 라고 하는 생각, 버리진 않았죠. 아예 들이지를 않았죠. 예, 버릴 것도 없는 거죠. 예, 복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인데, 실은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 농업이 처음 들어왔을 때, 항상 처음 온 김석수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아주 오리지널 하신 분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신 거고, 이분은 계속 이아코보 선생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아코보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급여를 받는 노동을 수행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즉 노동시장에서 기능할 수 없는 사람들, 급여를 받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 가령 지적, 신체적 장애인, 재소자, 약물 중독자, 소수자, 이주민 등이 통합을 지향하거나 불리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재활, 교육, 돌봄을 促진하거나 아동 및 노인 등 특정 집단에게 농촌 지역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 이러면 사실은 처음에 여기서는 막 좀 약간 떨리셨죠? 그렇지 않으신가요? 노인들이 재소자, 약물 중독자, 소수자 이런 사람들이라고? 근데 사실 이제 마음 편하게 여기 정도 내려가시면 노인 등 특정 집단에게 농촌 지역에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는 농업 실천이다라고 이런 말을 한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을 아주 간단히 줄여서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이들, 이 급여를 받는 노동을 수행하려고 하는 능력이 급여받는 임금 노동자로서 활동하지 못하면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실은 사회적으로 배제됩니다. 기능할 수 없게 되고요. 잉여 인간이 되고요. 필요 없는 인간이 되기 때문에 이래서 우리가 이들을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이라고 말을 하고 이 배제된 이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농업 실천이 바로 사회적 농업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아코보는 그냥 아동 노인들이 서비스가 좀 농촌에는 아동 서비스나 노인 서비스가 부족하니까 사회적 농장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정도만 얘기를 한 거라고 여기서는 해석이 미루어 짐작되는데 지금 김정섭 박사님의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이라고 하는 표현에서는 저는 훨씬 더 이것이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농장이 농촌에 농촌복지 서비스가 없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복지로서 지금 사회적 농장을 하는 것인가. 그런데 제가 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작하셨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농장 하시는 분들과 관계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왜냐하면 복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이게 유튜브로 나온다고 그래서 카라는 제대로 됐나 갑자기 외모가 신경 쓰이면서 왜 이러지? 이게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사회복지적 마인드로만 갖고 여기에 진입하셨는데 그것을 농림축산식품부가 잘 반영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은 사회복지의 언어를 그 해당 부처에서는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차피
어차피 그러시다. 어차피 그들의 그러니까는 농림부의 언어에 맞추기 어렵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떠한 지역사회에 대한 선의,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애정, 관심, 그 다음에, 그런 거, 그런 부분을 때문에 이 일을 하시기 시작했다면, 좀 더 우리가 왜 노인을 사회적 농업의 대상으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노인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서비스를 못 받았다고 보기보다는 저는 사실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대상이 못된 것도 사회복지 제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도 실은 사회적 배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필요 정책이 없어서 사회적 농장에 나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논리 자체가 필요한 정책이 없다는 것 자체가 필요한 정책을 농촌에서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복지로부터도 사회뿐만 아니라 복지로부터도 배제되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에 그 배제된 이들을 어떻게 하면 사회 안으로 끌어들일까? 어떻게 하면 복지 체제 안으로 끌어들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복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르신과 복지를 연결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복지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농장을 했지만 농장은 농업에 충실하시면서 동시에 배제된 이들과 함께하는 농업이고 그 배제된 이들이 노인이시니까 노인이 사회복지 제도 안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또 사회복지 제도가 노인들을 위한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그 압력을 집어넣는 그런 역할을 하셔야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복지 제공자가 되어서는 저는 안 되지 않을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그렇게 하시더라도 미래에는 내가 몇 년 후에는 그런 위치로 우리 농장이 활동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져주시면 어떨까 싶은 겁니다. 조금 더 얘기를 들어가 보면은요. 자, 아까 노인을 위한 UN 원칙까지 좀 고려하자라고 하면 아주 조금 뭐라 그럴까? 그냥 그 야트막한 것도 다 집어넣었어요. 완전 결부되지 않는 것도 제가 다 집어넣어서 생각해 봤을 때 실은 여민동락 제가 한번 넣어봤거든요. 여민동락의 노인과 함께하는 사회적 농업 매뉴얼을 저하고 조미영 박사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여민동락에 가서 하루 종일 또 같이 어르신하고 농업 활동도 해봤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자료 보고서 이런 것들을 다 제가 봤기 때문에 그것을 다 고려해 봤을 때 여민동락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이거 실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대체로는 이게 되게 하는 그런 굉장히 강력하고 무거운 그런 권리인 것 같지만 실은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만큼 소득 가져가시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그다음에 여민동락에서 건강교육하고 그런 거 교육하니까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농장일에 의견 제시하시더라고요. 오늘 안 갈랜다, 갈랜다, 이런 거 말씀하시고 하니까 나 그거 안 심을란다, 하시니까 다 하셔요. 예. 또 그 농장 활동가가 잘 보살피고 계시는데 요거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실은 요런 부분은 좀 요러고 지나기를 좀 옅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돌봄을 아주 커뮤니티 케어 수준의 돌봄을 하지는 못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들이 간 걸로 자아 실현이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기, 여가, 정신적, 이런 여가, 그래서 이런 거 진행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잘못된 건데요. 제가 잘못 썼고, 어쨌든 자기 형편에 맞게 참여를 하시고 계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것은 경제적인 기여와 관계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자기가 한 만큼 또 할 수 있는 만큼만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의 또 그 소득을 가져가시고 그런 거 보면 아주 뭐랄까요? 좀 가벼운 수준에서 지금 여기 농장들이 이것은 다 조금 터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조금씩 더 조금 깊이 있게 더 탄탄하게 좀 조밀하게 요 그 활동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사회 안으로 통합되고 있는가? 아까 사회적 농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 통합이라면서요. 근데 사회 통합인데 이분들이 사회 안으로 통합되고 있나? 노인들에게 몇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인들이 사회에 통합되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 예. 도대체 노인들이 사회에 통합되었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 사회 통합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얘기하지만 노인들이 농장에 있는 것, 농장으로 지금 일하러 오신 것만으로 사회 통합이라고 얘기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저는 갖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사님이 박사님이 마지막 강의하실 때 좀 들어왔거든요. 제가 들어올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지역사회 네트워크 말씀을 하셨어요. 지역사회가 중요하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이 농장의 일에 같이 이렇게 도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저희도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선배 시민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어르신들, 농장에 계신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 온 지역사회가 협력한다? 어르신들이 왜 그래야 되죠? 죄송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르신들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기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하기에 도대체 온 마을이 나서서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서 농장과 관계를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 저 오늘 갑자기 의문 들었네요. 그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저거는 나는 좀 싫다 거예요. 말하자면 농장에 계신 어르신들이 얼마나 지역사회와 관계할 것인가. 그래서 지역의 네트워크 그룹이 농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농장에서 활동하시는 어르신들이 지역과 네트워크하러 나가셔야지 되는 게 아닌가? 혹은 그렇게 지역사회가 이 어르신들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거죠. 이를테면 어르신들이 농장에서 농사 갖고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장에서 그러면 소출이 나오고 그러거나 이를테면 제가 그 여민동락하고 만 친해서 만인가 어쨌든 거기 무슨 처음에는요 허브를 한다고 그랬어요. 아시죠? 모신잎 하다가 잘 안 되셔서 어르신들이 이제 기력이 아무래도 모신잎 농사를 짓기에는 여력하지 않으셔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사회적 농업이죠. 이렇게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품목도 바꾸고 농업이라는 게 정말 아주 다양한 품목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허브를 선택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허브는 모신잎보다 덜 손이 간다고 해서 그래서 허브를 이렇게 하면 저는 그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허브 농장을 해서 그러면 허브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 허브티 시식회 이런 것도 하고 허브로 뭔가 이제 좀 상품화해서 그래서 전시관도 만들고 허브 카페도 만들고 그래서 지역분들이 여기 와서 허브차도 먹고 사가시기도 하고 이런 체험도 하고 이러면 어르신들하고 되게 교류하고 차를
라면을 끓이는 건 반드시 어르신이어야 되죠. 또 어르신들은 농산품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또 다른 어떤 일을 모색하실 수 있고, 어르신들 중에는 나 밭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 좀 예쁘게 입고 서 있는 거 나 그거 좋더라. 이러면 그 어르신들은 그거 하게 하고, 또 밭에 나가는 어르신도 밭에 나가게 하고, 이거 너무너무 여러 사람들이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은 지역과 관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거 너무 일방향인 거예요. 이거 쌍방향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무슨 말이냐 하면, 최근에 제가 아마 농업 활동 사실 저도 농특위에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에 대한 사안들을 농특위에서 많이 논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 농업하는 어르신들이 좀 더 많이 싸워야 되겠다, 투쟁적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농촌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선배 노인으로서 농업 활동을 하셨다면, 자금의 농업의 문제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새 정부가 전혀 농업에 관심을 갖지 않은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뭐 CPTP인가 그 길어서 그렇게 무역 해제를 또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는 이 사건들을 아시는가? 여러분들은 말하셨는가? 이 어르신들이 그냥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이것만 이렇게 심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가? 농업의 현실은 엄청 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치명적인데, 그런데 이 어르신들에게 그것을 알려드렸는가? 세상과 소통하게 했는가?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 세상과의 대화 속에서 나도 어느 한 부분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도록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있는가? 우리 사회적 농장이 그러고 있는가? 사회복지는 그걸 못해서 좀 망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 사회복지 전공자지만 사회복지 운동을 클라이언트 대상자들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뭐만 했죠? 지원만 하고 드리기만 하고.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사회복지 수급자들은 너무 의존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의존하는 사람으로 어쩌면 저희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대우만 해드렸지, 어떠한 사회적 현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자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분들이 지금 유해숙, 유범상, 자매가 아니라 남매예요. 이 유범상, 유해숙 남매가 지금 선배 시민론을 쓴 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지권을 주장하는 어르신이 되어야지, 나한테 언제 복지를 줄까라고, 안 준다 이러고 앉아 계시는 노인들로 노인복지는 노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 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르신이 연로하시고 사시면 또 얼마나 사신다고, 그분들까지 거리로 같이 나가자고 해서 아스팔트 농사 짓자, 이런 얘기를 지금 당신은 강사가 와서 하고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어요. 어쩌면은요.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부터 우린 모두 과정 중에 있지, 노인이라고 해서 끝난 거 아니다. 지금 가고 계시는 중에 있는데, 마치 스탑한 사람처럼, 삶을 스탑한 사람처럼 여기 계세요, 우리가 가서 하고 올게요 라기보다는, 가실 수 있으면 같이 가십시다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죠. 못 가신다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리고 갔다 와서, 갔더니 그 광화문에서 시위 좀 했더니 아무도 코빼기도 안 보이고 겁나 힘들었어, 할 수 있죠. 그런 얘기도 같이 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어르신에게 계속 그냥 상추 따시는 거 이거 어떻게 좀 오늘 좀 빨리 따시고 좀 우리 출하 좀 합시다, 요 얘기만 하고 있기에는 우리 세상도 복잡하고, 또 그러기에는 어르신들의 아까 역사적 맥락, 이제 앞으로 조금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역사적 맥락 속에서
번번이 배제됐다는 거죠. 저는 지금 특히 우리가 만나는 어르신들은 일제부터 시작해서 한국전쟁부터 시작해서 독재까지 해서 사실은 파란만장한 역사 속의 어르신들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노인들이 아닌 거죠. 그것이 이제 역사적 맥락에서의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회에 어떠한 뭐라고 그러죠? 사건마다 고통으로서 무시되거나 배제되거나 혹은 위험한 선상에서 항상 인생을 보내왔었던 이분들을 그냥 노인이다라고 보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절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더 같이 농사 지으실 때 꼭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회적 농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사회 통합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좀 고민하자는 것이고요. 선배 시민과 연결해서 제가 다시 얘기하면 사회적 농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이제 활동적인 노화를 이룬 노인, 그걸 여러분들이 아마 원하실지 모르겠어요. 농장에 와서 좀 활력을 찾으셨으면 좋겠다. 그거죠. 농장에 와서 좀 외로움을 더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액티브 시니어 이론에 가깝게 지금 농장을 운영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의 복지관은 다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농촌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농장이 이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사회 안으로 들어와서 다른 이들과 함께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노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회 안에서 자신의 내 몫이 무엇인가? 주권자로서의 몫. 그래서 농장의 어르신들이 투표는 하셨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죠? 또 타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연대하는 이웃. 타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연대하는 이웃은요. 전 그런 걸 많이 생각했어요. 요거랑 약간 조금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아까 농특위 말씀드렸잖아요. 농특위에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건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성 농어업인 특별위원회를 맡고 있는데요. 거기서 3년 정도를 지금 계속 그런 연구들을 하고 또 정책 토론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여성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젊은 여성 농업인들이 나와야지만 농어촌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청년 여성 농업인에 대한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뭐냐 하면 너무 이 여성들이, 젊은 여성들이요. 여러분들 젊은 여성들이요. 이 젊은 여성들이 농어촌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차별이에요. 성희롱이고요. 그 농어촌에서 평상시에 그 중년 이상의 남성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이들에게는 굉장히 민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당해서가 아니라 분위기적으로도 있고 싶지 않은 거라는 거죠. 질적 연구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을 때 어떤 얘기가 나와서 저는 조금 약간 깜짝 놀랐냐면요. 프랑카드에, 베트남 여성 결혼 합니다. 이런 거요. 이런 프랑카드만 보고도 이런 프랑카드가 걸린 동네에서 나 살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게 요즘 젊은 한국 여성들이에요. 20대 여성이 선거 결과를 바꾸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왜 이렇게까지 나왔나. 근데 그 여성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자기의 그런 불만, 그리고 자기가 직접 겪은 어떤 성희롱들, 이를테면, 그건 우리 동네 약간 좀 근처에서, 혼자서 근무하는 거예요. 밤늦게,
제가 농협 사무실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 데서 혼자 근무를 하면, 어르신들 지나가다가, 커피나 같이 할까? 우리 같이 어디 갈까? 이런 말 하시면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들으면 되게 무섭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예, 그런 거죠. 예, 저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런 얘기를 동네에 이런, 뭐라고 불러야 되지? 더 나이 든 언니들에게, 우리 흔히 이제 언니들이라는 말을 자주 써서, 예, 동네 언니들에게 얘기하면 동네 언니들이, 야, 저 아저씨가 지나가다 농담하신 건데 너 그걸 갖고 그러냐? 너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냐? 다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자기 편이 안 돼주는 거예요. 나는 그래 이 얘기가 아주 크게 우리가 무슨 공동체를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적어도 젊은 귀농인 귀촌인들에게 품을 수 있는 그들을 품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뭔가 해보려고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계신가? 또 사회적 농장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사회적 농장에서 퇴근하고 동네로 돌아가시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떠한 그런 그런 기분 혹은 그런 능력이란 말 쓰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한 그 마음을 갖게끔 사회적 농장에서는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 없다면 사회적 농장에 사회적이라고 하는 말을 뭐하러 붙이는가? 그냥 어르신들이 주로 오는 농장, 으로 끝나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다시 얘기하면 지역의 여러 사람들이 농장에 관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장에 오신 어르신들이 지역 일에 관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냥 막 계속 뭐만 받아야 되는 사람으로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농장에 모아서 그렇게 해야지 어르신들이에게 그 노후를 편안하게 지내시는 거다라고 하는 인식에서 우리가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연대하는 이웃으로서 주권자로서의 몫과 타인의 권리. 자, 여성이 농촌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 라고 한다면 여성이 농촌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젊은 여성들하고 정말 언니가 되는 언니, 내 편이 되어주는 언니로서는 못하나 이런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몫을 가진 선배 시민이 되어서 전적으로 사회의 통합되어야지 된다. 이것이 분명히 사회 통합에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하는 거? 성공적인 노인기를 완수하는 것. 예, 성공적으로 돌아가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요. 여기 노인기라고 하는 요 얘기를 쓴 것은 무슨 인생의 발달 단계에서 노인기에 성취해야 될 목표 중에 하나가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그러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노인과 함께하는 사회적 농업은 그럼 이런 노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노인이 주체적으로 활동하도록 한다. 또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쭉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거 저는 되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농장 활동가들은 참여 노인들을 노인으로 존중하는가. 여기서 노는 뭐냐면, 이분들이 농사를 오래 지었고, 예, 그것들, 농사를 짓고, 또 인생의 선배이시고, 또 그 마을을 정말 잘 알고 계시고, 오랫동안 그 마을에 사셨고, 이런 모든 그들이 갖고 있는,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경험들, 지식들, 지혜들을 존중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그들의 농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농장 활동가들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농장에서 이 어르신들이 주체적인 존재가 되도록 하고 있는가? 주체적인 존재로서 대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한번,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각각의 농장에서 그러고 계신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이게 그 고민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한다, 안 한다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건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라고 판단하실 수 있고, 또 그 부족함을 보완하시려고 하는 노력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경험한 얘기, 진짜 하루 경험을 놓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루도 경험은 경험이니까, 저 여민동락에서 제가 하루 종일 같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활동가로 있으면 좀 힘들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우리 활동가 같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젊은 활동가 제 제자이기 때문에 제가 더 제자의 입장에 서서 그 하루를 보냈는지 모르겠는데요. 엄청 힘들겠더라고요. 그 활동가가. 그러면서 그러기도 하는데 이 어르신들께서 너 이거는 일로 갖다 놔라. 저거는 절로 갖다 놔라. 진짜 말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다 참기가 힘들 수도 있겠다. 어느 날은 참아질 수 있지만 어느 날은 정말 시시콜콜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 야, 이것을 갖다가 근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그날은 그 활동가도 참을 수밖에 없죠. 교수가 떡하니 와갖고서는 이거 지금 보겠다고 있는데 지가 툴툴대고서는 아유 할머니 그냥 알아서 하세요.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받아 하긴 하는데 야, 요거 힘들겠다. 그래서 제가 매뉴얼에 활동가는 반드시 휴식이 있어야 된다. 네. 는 거죠. 어르신들도 휴식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가서 쫙 보서 요것을 지금 앞으로 계속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든 것을 지키려면 속도하고는 무관하게 가셔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농림부가 속도를 재촉하면 그때부터 이것은 사회적 농업이 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좀 대항하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 본질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이 사회적 농업으로 농산물의 생산으로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는 지금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이 주체적으로 존재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진짜 어르신들의 지식, 근데 그 지식이 일괄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어르신은 야, 파는 이렇게 심어야 된다 하고 저쪽은 그게 무슨 얘기야. 우리 친정에서는 그렇게 심었어. 50년 전 친정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해서 또 싸우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자체가 너무 중요한 사회적 관계 맺기이고 그 안에서 어떻게 농업 활동가들이 농장 활동가들이 둘을 정제하는가. 이것은 동네 밖에 나가서 더 큰 싸움을 만드실 어르신들을 지금 농장 안에서 연습시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동네에서 좀 더 덜 싸우시라고. 싸움의 어떤 대책을,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사회적 농장이라고 하는 농장 하나가 결과적으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연습장 하나를 지금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이 실제로 대체로는 제가 관찰한 결과, 제가 이제 농업 전문가가 아니고 제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저의 출퇴근길에 관찰한 것은 우리는 양파밭이 많거든요. 무한. 그 넓은 양파밭에 일하시는 분은 혼자예요. 즉 농업노동, 소농의 농업노동은 항상 혼자였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혼자서 농사를 지었던 분들이 농장에 지금 다 모였어요. 그랬을 때에는 사실은 거기서
잘 이렇게 화합하고 그러기에는 그나마 동네에서 같이 살으셨기 때문에 시집 올 때 보던 사람, 아기 날 때 봤던 사람, 그 애들의 그 활동들, 서울에서 뭐 어디서의 활동들 이런 것들 다 공유하고 계시니까 그것들은 되게 끈끈하죠. 그러나 농업에 대해서만은 내 양파밭하고 저 옆편의 양파밭하고 달랐어.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달라. 근데 그걸 여기서 같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농업 활동을 할 때는 꽤 의견이 조율이 안 될 때도 있고, 또 그것을 지금 농장 활동가들이 잘 모른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주장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러한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는 활동이에요. 농업 활동가들에게는. 그리고 어르신들에게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 쉬워 보이지만 심정적으로 쉽지 않은 일을 지금 그나마 여기 오면 좋다니까 와서 하고 있는 거지, 뭐 몇 번씩 내 이놈우가 안 나오고 만다 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걸 다 고려한다면 어르신도 쉬었다 하고 우리 활동가들도 쉬었다 하게끔 해야 되는 그 휴식 시간이, 저는 그냥 일부러의 휴식 시간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여민동락에는 어디까지 지금 제안을 했냐면, 이 활동가들이 어르신들이 안 보이는 데서 쉬었으면 좋겠다. 한 30분만이라도 어르신들과 단절 하고서는 좀 쉬었다가, 그리고 30분 후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다시 그런 그 쉼이, 정말 완전 쉼이 필요한 거죠. 특히 젊은 활동가인 경우에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젊은 활동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래 있지도 사실은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서 주체적인 존재가 되도록, 그분들이 결정하도록,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어쨌든 그 수동적인 혹은 의존적인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선도적으로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것을 건강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존중하면서 거리를 좀 둘 수 있게끔 하는 것, 뭐 이런 걸 지금 말씀드려봤습니다. 노인들의 속도를 맞추는 것도 역시 중요하죠. 이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잘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사회적 농장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이거 하기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사회적 농장은 수입과는 무관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제도적인 좀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외로움과 잡념을 덜어내도록 해야 되는 것도요. 그래서 참여 노인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을 정도로 느슨한가, 느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일에 오늘 뭐 작업량 얼마, 오늘 작업량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방점이 찍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것은 사회적 농장이기보다는 자활 뭐 그런 그 센터의 작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실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도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농장 활동가는 참여 노인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참여 노인들이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많이 만드는가. 아마 그것이 최근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지셨을 수도 있어요. 이런 맥락, 이런 관점,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참여 노인들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공간이 없어도 밭에서 그냥 같이 하시면 되는데 그것이 땡볕이면 곤란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가를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인생에서 처음이자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모를 여가를 즐기도록 한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이냐 하면요, 그냥, 노래방, 노래 갔다가 이제 막 노래 부르시는 거, 건강체조 하시는 거, 저는 요 정도는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여가 프로그램을 생각하셔 달라는 거죠. 선배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봤을 때 여기에요. 자, 어르신들이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이 되고 싶은지 활동가들은 알고 있는가? 하고 싶은 것보다 되고 싶은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부터 저는 계속 노인은 인생 끝난 시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죽을 때까지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지난 시간 동안 되지 못했던 것이 되어보고 싶은 노인들은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무엇이 되어보고 싶은지 물어보셨을까요?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물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어르신 무엇이 되고 싶으세요?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네, 좀 약간 그런 의미예요. 정말 내가 정말 그걸 하고 싶었는데 왜 제가 그것을 왜 강조하냐면은요. 사회적으로 배제됐기 때문에 하지 못하신 일도 있겠지만 되지 못하신 것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내가 젊어서 정말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당장 뭐 누구가 뭐 해서 뭐 그 옆 동네에서는 뭐 어디 뭐 저기 뭐 제주도로 놀러 갔답니다. 우리도 놀러 갑시다. 뭐 요런 바람도 우리가 같이 드려야 되지만 어떤 어르신은 돌아가시기 전에 해볼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정말 그걸 바랬는데 해보지 못했으나,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가 해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정도 깊이로 우리는 어르신들을 좀 만나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고 싶은 것인지, 뭘 되고 싶어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과 하는 여가가,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뭐라고 표현 못 하겠는데요. 어르신들의 그 총체성 관점에서 좀 이루어지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이걸 간단히 그 얘기하고, 건강관리. 건강관리도 지금 농장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여 노인들의 개개인의 건강 상태를 물론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건강 좀 하셔야지만 농장 일에 들어오실 테니까, 그건 아실 것 같고요. 이것도, 그런데 여기, 의료기관을 연계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농장에 요구하는 게 거의 사례관리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고 이해하시고 또 실천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여민동락에 자문을 할 때는 사례관리 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냥 농장에 출근했다, 뭐 퇴근 몇 시에 했다, 뭐 요 정도가 아니라 실은 참여자들이 실제로 그 농장을 통해서 사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사회적 농업이라면 이 어르신들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지 어떤 속도로 어떤 방법으로 이 커뮤니티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리드할 것인가는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각각 개개인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의 그 사례 관리는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농장에 참여하시는 어르신의 수가 많으면 힘들어요. 아니면 농장 활동가가 많던지 그러긴 어렵고 농장을 그렇게 많은 숫자가 돌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규모는 어느 정도 일정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민동락이 한 30명
명 정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 정도의 사례 관리까지 하시면서 일한다는 거 굉장히 벅찬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사례 관리 차원에서도 바로 이 건강을 좀 이야기 드린 거고요. 사회적으로 통합된 삶을 뭐 아까 계속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농장활동가는 농장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주민과의 교류 기회를 만드는가, 또 노인들은 그 농장에 참여한 노인들은 지역사회 안에서 뭔가 역할을 담당하는가, 이런 것들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돈을 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강점기라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태어나서 평생 정치 경제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처해 있으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 사회에서 노인이라고 간주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쓸모없는 인간으로 사회로부터 배제당한 노인들입니다. 제가 말하는 노인들. 그 노인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연대, 사회적 농업은 노인을 수동적 존재로 여기고 대상화하여서 연대가 아니라 연민으로 노인들을 모시는 것은 아니다. 노인의 개인의 욕구와 안위에 반응해왔던 기존 복지와는 다르게 해야 된다. 기존 복지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어르신들을 주체로서 세워드리지 못하고 당당한 시민으로서 대우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한 노인과 함께하는 사회적 농업은 저소득 노인 생계비 마련하는 생산적 노화와 관련된 그런 활동만도 아닐 것이다. 저소득 노인의 생계비 마련은 누가 해야 된다? 국가가 해야 된다. 네, 우리 사회적 농장의 몫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적 농장에서 얻은 소득은 용돈인 거예요. 용돈. 어르신들의. 그리고 어른적인 생계는 국가가 책임을 맡아야죠. 어떡하겠어요. 자, 노인의 최소한 바깥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서, 즉 활동적 노화라고 흔히 일컬어질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저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의 노동과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농업이 노인 복지도 아니고 또 사회적 농업이 노인 일자리 사업도 아니고 이래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저의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있을 것이니까 결과적으로 사회적 농업은 평생 농업에 종사했던 노인들을 노인으로 존중하고, 알고 있는 사람 존중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고려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건 주체적인 내용이죠.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 안에서 지금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참여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관여할 뿐 아니라 참여 노인들 사이 또 참여 노인과 지역사회 사이에서 협력과 연대로 관계 맺는 것. 연민을 받는 존재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연대하는 노인으로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한 명의 사람, 김영란 노인으로서 제 몫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활동이다. 이게 제가 결론 내린 사회적 농장의 그러니까 노인과 함께하는 사회적 농업의 정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전부터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요. 오늘 정말 한석주 대표님 정말 너무 고맙게 저한테 이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서 제가 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결론이 좀 마음에 들어서 앞으로 더 공부에 다른 공부가 더 보태지지 않는 한은 어디서 또 이런 얘기를 하라 하면 전 이렇게 노인과 함께하는 사회적 농업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거 압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느끼실 수도 있고 저도 그런 마음이 조금은 들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도 한 명쯤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좀 저는 이게 약간
옳은 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동의하신다면 우리 사업이 요 방향으로 지금 당장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지금까지 아까 얘기한 그런 그 시민권 권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지 않았다면 또 사회적 농장에 오신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에서 어떻게 선배 시민으로서 활동하시나 하는 것들을 내가 좀 농장에서 좀 고려해 본 적이 없다면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1년에 프로그램 하나라도 그런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상추를 하시는 어르신은 어떤 어르신인가라고 하는 것 그냥 농장에 참여해서 오늘 아침 8시에 내가 차를 태워온 그 노인 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산을 배정하고 평가하고 할 때는 어르신들 하나하나를 총체적 관점에서 우리가 이 어르신들을 어느 쪽으로 지금 모시고 가고 있는가 끝난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노인은요. 지금 가고 계신 분들이에요. 아직 갈 길이 먼 분도 있고 짧은 분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짧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짧은 가운데도 그래도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제가 자꾸 이것이 더 절절한 것은요.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죠. 제 3월 말경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올해. 그런데 그 마지막이 되게 뚝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뚝 끊어졌다는 건 뭐냐면은 한 번도 아버님이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 저희 아버님 근데 되게 이상한 것은 저희 아버님이 96세시거든요. 제가 막내딸이고요. 96세에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 번도 아버지가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도 못 해봤고 그날의 그 죽음도 막 몇 년 동안 막 이렇게 언제 돌아가실까 하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임종을 하러 오라고 전화를 받았을 때 이번은 아닐 거야.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그랬거든요. 그렇게 위급하다고 한 5번을 호출해야지 돌아가신다. 근데 저는 첫 번째 호출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긴 하지만 그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은 가셨는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굉장히 죽음, 노년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복지를 하지만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정책만 좀 생각했을 뿐이지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생각 못하고 살았는데 아버님을 경험하면서 그냥 가고 있었던 거구나. 가고 있었다가 그냥 스탑하신 거구나.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기능을 상실했어. 물론 그런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결과적으로 기능을 상실했어 어쨌어 라고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는 똑같이 10대건 20대건 저 60대건 90대건 모두 다 가고 있었구나 인생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분들하고 지금 우리가 같이 가고 있는데 그분들을 마치 서 있는 사람인 것처럼 딱 세워놓고 그리고 우리들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복지 활동인가? 사회적 농장 활동인가? 라고 하는 그런 고민 안에서 물론 어르신들이 농업 활동하시면서 움직이시긴 하지만 사회 안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하자는 얘기죠. 우리도 사회 안에서 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같이 우리 사회에서 같이 걷는 같이 성장하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 동반자로서 그렇게 농장 같이 하시면 어떤가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꼭 드리고 싶어서 제 강의가 이렇게 준비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